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럽과 미국이 강점인 부분을 떠올리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군사, 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유럽과 미국이 우위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럽이 우위를 차지하다 이제는 미국이 선두에 서서 유럽과 나란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입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문화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고 그 이전에는 이탈리아와 독일과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오페라와 같은 장르가 발전되었죠. 근현대에 와서는 미국이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에서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산업에서는 헐리우드가 메인이 되어 수많은 영화들이 생산되고 이렇게 세상에 나온 영화들이 다시금 전 세계로 퍼져 돈을 쓸어담고 이를 통해 불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또다시 더 높은 수준의 영화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을 지배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의 문화 산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 유럽은 틈틈이 문화 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브리티시 인베이전입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말 그대로 영국의 문화가 미국 사회에 침략하면서 미국이 온통 영국과 관련된 것으로 뒤덮인 사건을 의미하죠. 당시 미국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경을 전후로 해서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어왔던 로큰롤의 열기가 갑작스럽게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미국에서 로큰롤은 죽은 장르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로큰롤의 짜릿함과 신선함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큰롤을 연주하는 가수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도 잘 아는 비틀즈이죠.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든 문화와 관련된 영역이라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로큰롤은 크게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더군다나 당시 사회 분위기가 로큰롤은 철없는 10대들이나 듣는 장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틀즈가 1963년 미국에서 발매한 미더 비틀즈는 그 철없는 10대들의 미친 듯한 호응에 힘입어 미국에서 유례없는 데이트를 치며 성공했고 1964년 4월 4일에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최초의 차트줄 세우기와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틀즈에 의해 시작된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더욱 많은 영국 밴드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고 더 나아가 당대 미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죠. 2021년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브리티시 인베이전으로 인해 미국 음악계의 약 34%가 몰락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미국 음악 산업의 3분의 1이 몰락한 셈이니 정말 인베이전, 침략이라고 부를만 했죠. 1970년대에도 또 다른 침략, 즉 2차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이어졌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그 유명한 곡인 이매진을 필두로 반전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고 비틀즈의 또 다른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자신이 주축이 되어 만든 밴드 윙스를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외에도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와 같은 나머지 비틀즈 멤버들도 각자의 솔로곡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리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비틀즈를 주축으로 한 기존의 로큰롤 말고도 영국의 레드 제플린과 같은 하드록 밴드들과 퀸과 같은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들이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내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는 이글스와 같은 미국 밴드들이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연주 실력이나 음악성에서 영국 밴드들에게 밀렸기 때문에 미국 안방 시장을 대놓고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죠. 이렇게 1970년대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적절한 믹스를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던 마이클 잭슨과 같은 미국인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의 문화산업들은 미국 내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등장하기 전 가장 많은 수익과 인기를 누렸던 브리저튼과 같은 드라마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제작되었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19세기 리젠시 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시즌2까지 공개된 에밀리 파리에 가다도 미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배경은 제목 그대로 파리이며 주인공인 에밀리 외에 주변 사람들은 영국인, 프랑스인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유럽의 문화가 여전히 전 세계 문화산업 1위 국가인 미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대단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2021년 대륙별 넷플릭스 콘텐츠 영향력과 관련된 조사인데요. 이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4분기 아시아 콘텐츠가 유럽 콘텐츠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 콘텐츠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일조했다고 하죠. 영상에 나온 표를 보시면 2020년 1분기에는 아시아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4.2%에 불과해 유럽의 37.5%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런데 2020년 2분기부터 갑작스레 아시아 콘텐츠들이 2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면서 급격히 유럽 콘텐츠들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호평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킹덤 시즌2가 공개된 직후였죠. 이후에도 점차 점유율을 서서히 올려가더니 2020년 4분기에는 무려 2자릿수의 점유율을 아시아 콘텐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최초로 3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이 공개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4분기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후의 실적은 정말 유럽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점유율이 유럽 콘텐츠들의 점유율을 제친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콧대 높은 회사들이 급격히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더군다나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인들의 구독으로 발생한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에 의한 수입이 목적이라면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더 낫죠. 사실 이렇게 급격히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콘텐츠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제작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작한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확보할 목적인 것이죠.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7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애플 TV의 경우 이미 진출하기도 전부터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해 벌써 닥터브레인과 같은 드라마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배우 이민호, 윤여정님이 주연한 파친코와 같은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죠. 그리고 애플이 보인 이번의 행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거 애플은 한국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죠. 2019년 애플의 CEO 팀 쿡이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며 가장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에도 바로 옆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패스하고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했죠. 일본이야 워낙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다 쳐도 동남아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매출이 최대 4배는 낮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는 패스했었죠. 더군다나 출시된 지 이제 거의 8년에 달하는 애플페이도 한국에서는 수수료 문제로 서비스를 거부하며 애플은 한국 시장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애플의 행보와 달리 애플 TV가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 콘텐츠를 대량 생산해내는 것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일이죠. 앞서 보여드린 자료들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애플도 더 이상 한국 시장을 무시해서는 OTT 서비스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한편 한국 콘텐츠들의 급격한 성장은 단순히 OTT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쓴 기생충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 영화 시장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영화관에 가서 가끔 헐리우드 개봉 예정작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보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이렇게 수많은 헐리우드 대작들이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영화를 개봉하는 이유는 한국 시장이 영화 산업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국인들의 영화 사랑이 대단하여 수익적인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트랜스포머 3의 매출액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했고, 과거 한국에서 750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미션 임파서블 4의 매출액의 경우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스크린 수만 따져도 8,000개 이상인 중국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중국과 맞먹고 38,000여 개의 스크린 수를 가진 미국 매출액의 4분의 1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시장이 정말 영화 산업에 중요한 이유는 더 있는데요. 일단 한국 시장은 개봉하는 영화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개봉에도 3개월이나 장기간 홍보해야 어느 정도 반응을 알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보통 1개월 정도만 홍보해도 영화가 개봉하는 즉시 평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더욱이 중국의 경우 자체 심의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관객들의 반응이 즉각적인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이 영화사 입장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한국 영화 시장이 다른 나라의 영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먼저 한국 시장에서 영화를 개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개봉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얻으며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여 대만, 홍콩, 북미, 호주 등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오프닝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달성했던 신과 함께도 당시 해외판 포스터에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라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흥행했다면 믿고 보는 영화라는 인식이 해외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사든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흥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실질적으로 지표에서도 과거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현대에서도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던 유럽 대륙의 콘텐츠들을 한국의 주도로 제쳐버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 영화 말고도 과거 영국의 음악이 미국을 휩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던 방탄소년단의 주도로 한국의 K-팝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방탄소년단의 경우 과거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통해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핫백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고 이외에도 한국어 가사로는 빌보드 차트 62년 역사상 최초로 핫백 차트 1위를 달성하고 버터라는 곡을 통해서 무려 10주간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죠. 드라마, 영화, 음악 산업 모두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코리안 인베이전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들이 점점 발전해서 아직까지도 거의 문화 대부분의 영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북미 시장을 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